예, 안녕하세요. 헌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헌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헌법 공부를 통하여서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귀한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과서 167쪽이에요. 167쪽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12조 7항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으로 됐을 경우에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또 증명력이 있다 없다 그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실생활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조문은 한번 조문을 좀 올려주세요. 그렇다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내용이 길고 어렵습니다. 제가 로스쿨에서도 또 법대에서도 강의할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것이에요. 그 한번 다시 그 조문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장이 원래 두 개로 된 문장인데 나누어야 되는데 이 문장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 이제 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이나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유 법이 참 짜증난다, 재미없다 이런 이제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이 조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오늘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두 개인데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백이 고문, 폭행 쭉 나가다가 그다음에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또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서 이 길단 말이죠. 자, 이 문장을 제가 하나로 줄여볼게요.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지금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경우라든지 매맞고 한 거라든지 협박을 받으면서 자백을 한 경우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한마디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그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문, 폭행 이것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문장을 줄여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닐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앞에 거는 다 길어요. 고문이다, 폭행이다. 이게 다 자의로 자기가 원해서 진술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이것도 길어요.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피고인의 자백이 이미 진술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앞에 문장이 쫙 길지만 이 고문, 폭행 쭉 나오지만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뭐가 없어요? 임의성 없는 자백이에요. 문장은 지금
네 개로 되어 있지만 이걸 줄이면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 없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좀 더 내려가 보세요. 보면 그 노란 줄이 두 칸만 더 내려가 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이 문장은 뭔가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죠. 임의성 없는 자백은 뭐가 어떻다고요? 이거는 증거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다른 문장과 합쳐서 썼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또는이야, 또는. 그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 노란 그렇지, 거기. 예. 정식 재판에 있어서, 자, 이것도 어려운데, 봐요. 있어서, 밑 그 아래 칸,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이유로 증거로 삼거나가 아니라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아주 복잡하게 썼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뢰성 있는 자백이에요. 자백에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만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 없다. 아직도 여러분 이제 전달되게 되려면 이제 멀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원칙도 드릴게. 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자백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헌법에서 보면 자백.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는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자격이다, 증거의 능력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사소송에서는요,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증거는요, 첫째,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증거 능력. 그 다음에는 증거는 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명력. 요걸 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백은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증거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는요, 첫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게 증거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누가 말을 했다, 녹취를 했다, 그다음에 글을 썼다, 다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 능력이라는 말을 써요. 즉 증거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백은요, 증거란 말을 하다가 이 헌법은 바로 자백이란 말을 해요. 자백. 그 왜 자백을 하느냐? 증거의 왕이에요. 자백은. 증거 중에서 가장 좋은 증거는 뭡니까? 내가 훔쳤다 말이죠. 내가 때렸다, 내가 죽였다 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 모든 증거의 왕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피 묻은 칼이 있어요. 그다음에 피 묻은 와이셔츠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피 묻은 와이셔츠나 피 묻은 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을 소지한 사람이 반드시 상대방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 썼느냐 다 따져 체크한 다음에 이 칼은 이번 사건에 살인 사건에 이 수단으로 사용됐구나. 요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본인이 내가 죽였다, 내가 때렸다, 내가 훔쳤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죠. 그렇죠? 따라서 자백은 증거의 왕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백이 가장 좋은 증거니까 수사관들은요, 이 범죄 혐의자들에게 협박을 가합니다. 또는 때려요. 고문을 가하든지 협박을 가하든지 폭행을 가하든지 또 구속을 예컨대 오래 시킨다든지, 근데 너 이 말만 하면 내가 뭐 적절히 봐줄게 라고 해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어요. 기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자백은 증거의 왕이니까 수사기관은 어떻게 하든지 본인에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따라서 이 자백은요, 헌법은 자백 중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 조금 전에 봤죠? 폭력, 폭행, 협박, 등등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삼지 말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매맞구한 자백은요, 또 부당하게 이 학대를 받고 또 협박을 받고 한 자백들은 거짓 자백일 확률이 높단 말이죠. 첫째, 거짓 자백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요,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사관은요, 상대를 고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고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1970년도, 80년도까지는요, 검사나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이 피의자를 갖다가 검거한 다음에 야 임마 너 이거 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자백을 맡게 시킨 경우가 많단 말이죠. 때리면서 구속시켜놓고 너 자백 안 하면 너 못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런 자백은 뭐가 되겠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합니다. 자, 정리를 간단히 먼저 해봐요. 1절입니다. 1절. 모든 증거는 형사상에서 증거가 되려면 증거 능력이 필요해요. 즉 이 능력이란 말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증거로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 능력이 없으면요, 반드시 증거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증거 능력은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 없는 자백, 즉 임의성 없는 증거는요, 증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저 조문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 지금 이제 봐주시면 올려주시면 피고인의 올라왔어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자백은 증거의 왕이에요. 그래서 자백을 이제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백이 매맞구한 자백일 때에는요, 그 아래 문장을 보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 없는 자백일 때는요, 증거로 삼지 말란 말은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 조문은 피고인의 자백이 매맞구한 자백이다. 이럴 때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것 좀 올려주세요. 예.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식 재판은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시고 올려줘요. 그 두 번째 문장인데 또는 이하예요. 정식 재판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장이거든요. 이건 잠깐 내버려 두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증거가 있어요.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되려면 증거 능력이 필요하죠. 매맞구한 이 자백이나 증거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가 있을 때 이 증거를 보고 판사가 무슨 판단을 하는가 하면, 야, 이 증거가 이 피 묻은 칼이 발견됐는데 이 피 묻은 칼이 이번 살인 사건에서 사용된 칼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요, 판사가 판단합니다. 이걸 자유심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그 칼을 보고 전반적인 피고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본 다음에, 아, 이 칼이 이번 살인사건의 수단으로 사용됐겠구나, 그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뭐라는가 하면요, 증거의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가지고 있는 당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을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조문을 올려요. 피고인의 자백이, 이 자백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했어요. 근데 그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고인이 이 자백을 해서 내가 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판사가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해 보니까 죽였다고 하는 확신이 와요. 즉 뭡니까? 그 자백에 증명력이 있어 보여요. 증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 자백밖에 없을 때, 즉 이 판사가 확신이 왔지만 그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럴 때는요, 그 자백이 이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래, 따라서 피고인이 그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자백했죠. 그러나 그 자백만 가지고서는 판사가 아무리 저 죽였구나 라는 확신이 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또 하나의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랬으니까, 자백밖에 없을 때에는 아무리 판사가 그 말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백 이외에도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이걸 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보면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랬을 때, 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는 자백인가,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인가, 그걸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요 조문에서 첫 번째 문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으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말라 그랬죠. 요때의 자백은 뭐가 없습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맞구한 자백이니까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는 이하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요 표현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는 자백인지 없는 자백인지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뭐냐? 요 피고인의 자백은요,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어요. 즉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자백이라는 뜻이에요. 만일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 피고인의 자백이 매를 맞고 한 자백이라면 이 또는 이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매 맞고 한 자백이라면 뭐가 없습니까? 자백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증거 능력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고 말하는데 매 맞고 한 자백이 아니에요. 임의로 진술하는 것이에요.
임의로 진술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정말로 그 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이 가거든요. 즉 신뢰성이 있거든요. 신뢰성이 있으면요, 판사는 얘가 잘못했구나, 따라서 이를 이유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요, 판사가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그가 자기 아내를 죽였을 때의 물품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 증거로 법정에 적어도 하나가 드러날 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결코 쉽지 않죠. 자,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백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자백,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등으로, 즉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뭡니까? 임의성 없는 자백이에요. 이 자백은 뭐가 없습니까? 유죄의 증거로 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매맞고한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매맞지 임의성 있는 자백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데 판사가 잘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 말에 신뢰가 가요. 진짜 죽인 것 같아.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요, 그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못한다는 것이. 지금 뭐를 막았죠?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판사에게 왜냐하면 판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해서 그 자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백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였는데 갖다 숨겼어. 묻었는데 강가에다가 일대가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남편은 내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언제 이 아내를 죽여가지고 너 묻었단 말이죠 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에 신뢰가 가요. 간다 하더라도 근데 자백밖에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혹시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처벌 안 당할 수도 있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자체로도 옳지 않고 또 실제로 우리 사건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처벌 당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보강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와 같은 12조 7항과 같은 조문을요, 헌법에다가 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형사소송에서는 이 증거재판주의니까 증거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증거는 뭐라고요? 자백입니다. 자백이. 따라서 이 자백을 얻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은, 수사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서 두드려 팬다든지 또는 뭐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등등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 고문을 막기 위해서는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임의성 있는 자백이에요. 그렇죠? 매맞고한 자백이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임의성 있는 자백을 했단 말이죠. 판사가 보니까 신뢰가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자백밖에 없을 때에는 처벌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즉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조문을 보면 정식 재판에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약식 재판의 경우에는요,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경우냐? 여러분 근데 교통범칙금을 계속 안 내시면요,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면, 저는 뭐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즉결 심판장에 가면 거기서 판사가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먼저 이름을 호명하겠죠? 홍길동, 성춘향, 뭐 이미자 다 물어봐요. 그럼 다 네 그래요. 그럼 다시 홍길동한테 이의가 있냐? 이 5만 원 과태료 이의가 있느냐? 있으면 별도로 재판합니다. 없다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백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홍길동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뭐 이미자 이의 없습니다. 성춘향 이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 이의 없다면은 자백이죠. 피고인들의 자백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약식 재판이기 때문에 자백이 끝나잖아요. 그럼 판사는 근데 홍길동 벌금 100만 원, 뭐 성춘향 벌금 150만 원 이렇게 바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약식 재판이기 때문에 약식 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여튼 이 167쪽의 이 헌법 12조 7항의 문제는 여러분이 혹시나 이해가 안 되셔도 뭐 괜찮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잘 등장하지 않는,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머릿속에 더 이해하시려면 자백의 임의성과 신뢰성, 그래서 이 12조 7항의 전단은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2항은 정식 재판에 있어서 임의성 있는 자백 중에서 판사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자백이라 하더라도 자백만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제가 처음에 이 국민헌법을 쓸 때도 이 12조 7항을 제가 설명해서 뺄까, 우리가 크게 뭐 실제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용은 결코 쉽지 않고 또 조문은 또 되게 어렵게 두 개를 갖다가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조문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뺄까도 생각했었지만은 그냥 넣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168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헌법 12조 4항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필요하다면 늘 우리가 접하는 권리입니다. 12조 4항이에요. 네, 그겁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그랬죠?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헌법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왜 못 받죠? 돈이 없어서 잘 못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대한민국이. 헌법은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예,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은 보통 다 간단 말이죠. 그건 뭐 최하 금액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제가 헌법 교수로서 강의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가 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를 이 범죄 피의자 말씀드렸죠.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고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조문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수사 중에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주로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사람은요, 제가 법학 교수이지만 그럼 저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무기 대등의 원칙상 검사와 같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돈이 있으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일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을 보면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 피고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한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기소한 사람. 기소 전 단계는 형사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선 변호인 제도도 참 좋은데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랬기 때문에 예컨대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받으려면요,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재산이 좀 있다 그러면요,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만 이제 변호인을 붙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헌법,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려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화돼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국선 변호인을 허용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형사 피의자도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상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는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헌법은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국선 변호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붙여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매우 좀 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조문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무슨 댓글이 있는데, 오늘 호텔에서 하신다 하셨는데 유튜브 안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교민청. 그 내일인데요. 요즘 우리 교민청 행사는 박양숙 씨 내일입니다. 지금 조문을 보면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서를 보면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그러면요, 이 헌법 조문을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따라서 형사 피의자건 형사 피고인이건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하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단서에서는 그러나 형사 피고인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헌법을 이제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형사 피의자에게도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보니까, 독일은 이제 의료보험도 잘 돼 있죠. 의료보험. 독일 의료보험, 뭐 대한민국 의료보험하고 비교해 보면 직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호 다 좋습니다. 독일은 이 보험금이 좀 높은 대신에 많은 영역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주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험 액수가 좀 작은 반면에
이제 이 보험 급여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나 상당히 우리가 의료보험 시스템은 독일도 우수하고 대한민국도 우수합니다. 반면에 미국이 매우 약해요. 미국은. 근데 전 세계에서 이 법률 의료보험 제도와 법률 보험 제도가 있어요. 이제 이걸 법률 보험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보통 이걸 권리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권리보험.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많이 들어요. 의료보험 말고 권리보험을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험 상품으로 파는데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 임대차. 이제 독일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다 월세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우리가 뭐 불가피하죠. 교통사고,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혼 문제, 그다음에 세금 문제, 요 몇 가지를요 묶어서 보험에다 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TV에 보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뭐 변호사 비용까지 대준다 이런 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 독일은 보니까 교통사고, 그때 임대차, 그때 이혼, 세금 뭐 이런 걸 몇 개를 묶어가지고 3개 또는 5개를 묶어서 이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입해 놓으면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그런 관련된 문제를 변호사들이 이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도 교통사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때문에 임대차 문제 때문에 등등 몇 가지 상품을 묶어서 3개 또 4개 5개 7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인의 도움을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치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조력을 받을 권리는요, 변호인과 접견하고 교통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사 접견 교통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본질적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비싼 변호사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더 핵심적 내용은 뭐냐? 선임된 변호사와 자유로이 말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로운 변호사와 접견이 보장되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대한민국의 이 국가가 변호사와 만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 막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막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왔는데 피고인이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를 만나요. 만나는데 교도관이 근처에 와서 듣습니다. 듣고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한때는 와서 들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교도관들은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세요. 가시거리와 가청거리, 교도관들은요,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사와 만날 때 뭐 하는지 가시거리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가시거리 내에는 있어야 되지만 가청거리 내에 있으면 안 된다 뜻입니다. 그럼 왜 볼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냐 이런 거죠.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쉽지는 않겠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와가지고 뭐 변호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야 임마 너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그래서 뭐 칼을 준다든지 또 약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교도관들은요 변호인과 피의자 피고인이 서로 만날 때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 내에 있는 것은 적법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듣게 되면요 그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에 위반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 옳겠죠. 근데 와서 교도관이 들으면요 변호인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야 뭐 날씨가 좋으니 뭐 건강하니 뭐 이런 막연한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려고 예컨대 변호인을 갖다가 선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이냐,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런 거를 상의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는지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머릿속에 가시거리 내에는 있어도 되지만 가청거리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뭐 수사관이 변호인과 이 피의자 피고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든지 녹음한다 이런 것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유사한 맥락에서요 미결 수용자는 뭡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외부에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럴 때 검열할 수 있을까요? 검열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뜯어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미결 수용자는 아직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엿들어서는 안 되고 녹음해서도 안 된다는 그 취지는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교환했을 경우에 그렇다가 검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미결 수용자가 변호사에게 발송을 의뢰한 서신 또는 변호사가 미결 수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검열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침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 169쪽에 변호사 성공보수다. 이거 제가 예전에 칼럼으로 쓴 건데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건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정서를 써요. 쓸 때 이제 어떤 경우가 많이 나면 이제 기본 이제 비용이 얼마다? 1,000만 원이다. 하고서 어떤 걸 붙이냐면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성공보수를 얼마 주겠다. 그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000만 원에 성공보수 이기면 1,000만 원 달라. 뭐 이런 약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나 못하겠다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이제 이겼을 때는 뭐 기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승소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 어떤 성공보수가 있냐면요. 이런 약정을 하면 안 됩니다. 형사는 민사와 달리 이 판결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컨대 이제 약정을 할 때요. 불구속으로 기본 돈을 내요. 기본 돈을 내고 그다음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얼마를 더 주겠다. 두 번째는요. 나중에 이 집행유예가 되면 얼마를 더 주겠다. 또 뭐 선고유예가 되면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약정이 다양해요. 따라서 이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건을 의뢰하면 얼마를 이제 비용을 낸다. 이것 이외에 불구속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얼마를 더 낸다. 그다음에 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얼마를 더 낸다. 이렇게 일종의 또 무죄가 되면 어떻다. 무죄. 가장 크겠죠. 이런 성공보수를 갖다가 이 약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의뢰하러 갔는데 뭐 실력 있어 보이는 이제 로펌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런 등등의 약정을 쭉 제시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사건 의뢰인들은요 이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불구속 되면 1,000만 원, 집행유예 되면 1,000만 원, 무죄가 되면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약정을 해버리면 금액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뢰인들은 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나도 잡으려는 이제 심정이란 말이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걸 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 변호사들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가 하면, 자, 불구속으로 받게 되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해버리면요, 이 변호사들이 검찰과 야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럼 내가 사법시험 몇 개다. 그러면 뭐 친구가 지금 검사를 맡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가가지고, 야, 이거 불구속하는데 좀 불구속으로 수사 좀 받게 해줘. 그래가지고 이 뇌물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뇌물이요. 그렇죠? 또 판사들도 집행유예, 무죄 뭐 이런 경우에, 근데 지금 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뭐 1,000만 원 얘기했지만 큰 사건들은 뭐 억대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법 정의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고, 돈 있는 사람은요 몇 천만 원, 몇 억씩의 돈을 쓰면서, 근데 이 성공보수가 약정됐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판사와 검사를 만나가지고 각종의 그 농단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실제로 한때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변호사들이 판사를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출입을 금했습니다. 검사도 만나지 못하게 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만나게 되면요, 금품이 오갈 수 있단 말이죠. 현금이 오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장동 사건을 보면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50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사해서 50억을 받았는지 그 이상을 받았는지 그걸 분명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이죠. 정말 이게 대법관이 그랬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혐의가 꽤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판사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이 결과를 거짓말로 한다? 이건 정말로 이건 매우 이제 국민소득 1,000불 정도의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지, 대한민국 같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는 이런 뿌로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을 보면요 상당한 혐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 대법관은 지난번 그 선거 기간 중에 저희가 이 인터뷰를 요청했죠. 기자회견을 요구하면서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권순일이가 근데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대법관은 나는 아니다, 그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회견까지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사법부의 가장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로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하루속히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검경 합동 수단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대장동의 일련의 모든 사태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힐 법적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170쪽에 보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는요.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를 인정하게 되면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와 결탁을 해서 예컨대 사법 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이 이 글을 제가 2015년에 썼거든요. 그럼 2015년에 대법원에서 이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는 금지에 옳다. 이렇게 이제 한 판결인데요. 지금 7년 지났죠. 또다시 약간의 편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재미있는 게요. 권순일이가 이 사건의 주심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다라고 하는 사건에 이 주심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로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람이 50억 이 뇌물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성공보수를 법률로 금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공보수를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를 법률로 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수많은 위원들이요. 대부분 다 법률가 출신입니다. 법률가 출신이니까 그네들은요. 자기가 넓게 보면 변호사들과 같은 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금지를 법률로 만들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로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걸 금지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여튼 법치 선진국들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171조로 가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14조예요. 그러면 조문이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 14조는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걸 좀 책에서 제가 의의를 써놨는데 좀 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머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롭게 주거를 바꿀 수 있는데 중세 시대 때에는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초에 농민 해방 운동이 발생한 것인데 과거 그 주민들은요 영주 하에 예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 속박으로부터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벗어나기를 원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경질 가능한가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경질은 안 되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대법원장 임기 6년이니까 이 문재인이가 임명했으니까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 경질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질되면 뭐 경질되기 전이라도 사법농단을 우리가 이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요, 사법농단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려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규율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선진국은 성공보수 불인정 그러셨는데, 정확하게는 성공보수를 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민사는 성공보수를 허용해요. 노력의 대가로서 인정을 많이 합니다. 댓글을 써주시니까 좋은 게 제가 좀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보니까. 예. 그럼 이제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주소를 설정하거나 거소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 그렇죠? 이전. 주소와 거소가 다른 점은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주민등록이 있으면 자기 주소지가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자신의 공법상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소는 뭐냐? 거소는 이 주소가 아니고요, 잠시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제 주소가 서울에 있죠. 그러나 제가 만일에 한 달간 근데 어느 리조트에서 머문다든지 또는 뭐 산사에서 머문다든지 등등 여러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또 물을 주셔서 제 주소지는 그대로 있고, 제가 뭐 보름간 머문다, 일주일 머문다,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거소라, 거소. 그래서 우리가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우리가 인정했는데, 실제로는 이 재외 국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투표를 하려면요, 외국서 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거소 신고를 하도록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외국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자기 주소는 없죠. 잠시 머무는 거소, 호텔에 머문다든지 또는 뭐 모텔에 머문다든지 하게 되면 거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면서 그네들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서 거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누가 비행기 타고 와서 투표하겠어요? 어렵죠. 따라서 이걸 위헌 내렸기 때문에 이제 재외 국민, 즉 외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외국에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소와 거소는 달라요. 그렇죠? 거소는 잠정적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하고, 주소는 준항구적으로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주 이전의 자유 내용을 보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주소를 둘 수가 있고 거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설정된 주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38도 이북 지역은요, 대한민국의 영토지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이 강제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주소나 거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평양이나 개성이나 신의주에다가 주소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북한 지역으로 탈출한다든지 몰래 들어간다든지 잠입 탈출이에요. 이런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주소를 설정하고 또 설정된 주소로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강제로 옮기지 않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내가 설정한 주소에 내가 살고 있는데 국가가 강제로 너 딴 데로 가. 강제 퇴거를 명한다든지 주거를 다른 데로 강제로 지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하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자유가 있고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부당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거주 이전은요. 해외여행의 자유가 여기서 도출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요. 출국의 자유가 있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귀국의 자유.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귀국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국, 입국, 귀국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없지만 과거 한때는요, 해외여행을 우리가 잘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이 여권 발급을요, 국가가 잘 안 해줬어요. 여권을 발급해 줘야만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가 있는데, 국가가 이 여권을요, 하나의 출국 허가, 출국을 허가해주는 형식으로 여권 제도가 운영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이 잘 안 됐어요. 해외를 못 나갔단 말이죠. 만약에 이와 같이 여권을요, 출국의 허가 조건으로 해서 여권 발급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뭐에 위헌되느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마음대로 다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해요. 형사재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외를 못 나갑니다. 제한을 받죠. 그래야 옳겠죠. 재판받는데 나가면요. 이 사람이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이거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요. 국세나 지방세, 관세 이런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출국을 6개월 정도를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이 금하고 있는 것,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한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갑니다.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병역 의무자에 대한 출국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역 의무자,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23살인데 23살 난 친구가 해외를 나가겠다. 이럴 때는요. 이 혹시나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병력 자원을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는데 우리 병역법은요. 25세 이상의 병역 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제한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25세가 안 된 경우에는 뭐 임의로 나갈 수가 있지만 25세가 넘었는데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에는 나가려면 허가를 받고 나가라. 이렇게 법이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우리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또 어떤 자유를 보장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요, 해외에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의 자유는 뭡니까? 외국에 가서 영주하거나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거든요. 모든 인간들은요, 뭐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는 이걸 부러워하겠지만 자신이 속하 있는 정치 체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옳다.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헌법학자도 그렇고 이 거주 이전의 자유 속에는 자유롭게 외국에 나가서 영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외 이주는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민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넌 나가 살아, 이렇게 강제할 수 없죠. 따라서 누구도 대한민국을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에 귀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눈을 감기고 그다음에 포승을 메어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비밀리에 하다가 우연하게 그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을 기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드러난 사건인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 특검단에서도 그 문제를 밝히려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위법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주민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요, 내려오기 전에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가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남한으로 내려온 순간에는 더더욱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옳은데, 어떤 이유로 그네들을 북한으로 보냈냐 말이죠. 누구도 대한민국을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는 헌법 14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부터 나오는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은요, 귀순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눈을 감기고 포승을 메어서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단 말이죠. 그네들이 눈을 떠보니까 북한으로 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 형법 조항에 의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우리가 제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가능한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을 보면요, 그럼 북한에 가서 나 살겠다, 뭐 주사파들은 뭐 원한다면 북한에 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성이나 평양을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다, 그 여행이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여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군사보호시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가시설보호법이 국가보호시설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요, 몇 가지 거주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년법을 보면요, 소년 사건에 해당하는 이 젊은 친구들은요, 보호 조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거를 제한받아요. 그건 질서 유지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또나 여러분, 우리가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서 못 살죠. 교도소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경우에 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를 교도소에서 살도록 강제했느냐? 거주 이전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그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헌법 37조 2항 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37조 2항.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7조 2항이에요.
예, 국어예요.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37조 2항은 여러분이 그냥 이 정확하게 암기할 정도로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소개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권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하는 경우, 그걸 지금 나눠서 설명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세 가지로 꼭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저 국가 안전 보장이란 말을 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앞으로 모든 기본권 나왔을 때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제한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이다. 공공 복리를 위한 제한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이고요. 이 37조 2항은 그러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법률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책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고 군사시설보호법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은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또는 뭐 소년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주거를 제한한단 말이죠.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개인의 주거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 책에 이제 뭐라 써놨냐면 감염병 예방법, 마약법이 있어요. 그런 법을 보면 환자를요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있으니까 또 마약법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일정한 병동에 이 사람을 강제 수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각종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걸 썼어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고소지정, 부부의 동거 의무, 특수 신분관계에 있는 재소자나 군인 등의 거주지 제한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난 집 나갈 거야. 자, 자기 부모하고 대판 싸웠어요. 중학교 학생도 그런 경우 있겠죠? 부모하고 싸운 다음에 난 집 나갈 거야. 그렇게 부모가 너 임마 집에서 살아. 네? 너 못 나가. 여기서 살아.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자녀들은 내 맘이지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난 나가 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말을 우리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민법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거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성년자인 자녀만 그렇겠죠. 성년자인 경우에는 거소 지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 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 뭐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보통 혼자 지금 부모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젊어서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들이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나가지만 그러나 성년인 경우에는 거소 지정권이 없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거소를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 동거 의무가 있어요. 이건 좀 또 다른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부부라고 보기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의무라고 하기도 좀 우습지만 그러나 민법은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어른들은요 부부가 서로 싸우더라도 각방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제 꼭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 또 결혼해서 사시는 신혼부부나 또는 뭐 40대 50대 뭐 어느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상당한 이 부부 화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어서는요, 더더욱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이 부부가 같이 자야만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어디가 아플 때 그걸 바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방을 쓰게 되면요, 이 사람이 자다가 우리가 부부가 같이 있었으면 깨워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각 방을 쓰기 때문에 전혀 어디가 아픈지 때문에 죽음의 어떤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걸 모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부부는 이 민법상 동거 의무는 좀 막연한 얘기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이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각방 쓰지 말고 젊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같이 한 침대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동일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민법 정신도 그렇고 옛 어른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이걸 절실히 느끼고 있고, 제 아내하고는 늘 같은 침대에서 우리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신분 관계에 있는 재소자나 군인 등의 거주지 제한이 있죠. 이 뭔가면 우리 이제 그 병역법에 의한다더라도 각종의 군사와 관련된 법을 보면 군인들은요, 영내에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 거주지의 자유가 있으니까 집에서 나갔다 오겠다, 집에서 출퇴근하겠다,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죠. 예. 또 재소자, 교도소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법이 나가서 살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재소자나 이 군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은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이고 그 제한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군대 문제가 상당히 좀 예전보다 좀 편해졌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야,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군대 내에서 지금 이제 휴대폰을 이제 아마 이 일과 시간 끝나면 휴대폰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두 발의 길이를 어느 정도 자유라는 할지 몰라도 좀 길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장 문제는 뭔가면요, 군대 내에서 동성끼리의 이 성행위를 허용하는 듯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이건 통탄할 일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도 보니까 이제 군대 내에서 같은 군인끼리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을 한다, 또 성관계를 갖는다, 이거는요 처벌되어 오른 것인데, 근데 이건 이 자유로 봐서 이걸 처벌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요, 군대 내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영내에서는 안 되는데, 이 두 남성이 있었는데 두 남성이 아마 이거 중이나 또는 위관급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내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밖에서 거주합니다. 군대 밖에 내에서 거주하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이제 성적 관계를 가졌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대부분 얘기는 이건 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판례를 냈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군인들이 영내에 있는, 영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 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군대 밖의 숙박시설도 그 사람이 개인 돈으로 그걸 숙박을 얻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군부대가 나라 돈을 가지고 이 숙박시설을 얻어줬다고 본단 말이죠. 거기서 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영내로 봐서 그와 같은 행위는 허락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건 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저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무너지는 근본 배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했을 때 교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동성애와 동성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 옛날에도 그 동성애가 지금 뭐 횡행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지 마라 말이죠. 동성혼은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도시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의 추이는요,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반인격적인 사람이다.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풍조가 많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헌법 교수가 소수 인권을 갖다가 존중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왜 소수자의 약자들의 인권을 갖다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 말이죠. 왜 반대하느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더욱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헌법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 번 글을 썼지만 동성애, 동성혼은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두 번째는요, 더 우리 이런 겁니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특히 뭐 동성혼은 빼고요, 동성애를 봤을 경우에 동성애자를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권면을 해서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이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올바른 성적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대상인 것이지 그네들을 뭐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동성애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상 또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이나 학문상 동성애나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동성애자에게 또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 미친놈이다 말이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또는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건 자신의 사상에 근거하건 간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또는 동성혼은 더더욱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뭔가 하면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중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소신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위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이 동성혼을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별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자기가 외형은 남성인데 내가 여성 같다 라고 자기를 여성으로 인정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여성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성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적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허용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외형은 남자인데 본인이 자기를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우리가 목욕탕에도 어떻습니까?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형은 남성인데 그거를 허용하는 세상을 여러분 옳다고 보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영국은요, 부모가 아버지, 엄마 그렇게 여권에 보면요, 미성년자들에게 여권을 쓸 때 아버지, 엄마, father, mother 그렇게 쓰는 기재란이 없어요. 부모 1, 부모 2라고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동성애자나 동성혼자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 그러면 쓸 데가 없다, 쓸 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바람직합니까? 옳지 않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자녀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1살, 2살 될 때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5살, 6살, 7살 됐을 때는요,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이네들은 아버지 또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그 자녀가 받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냐 뜻입니다. 그 자녀를요 하나의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네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벌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그걸 반대할 뿐이고 동성혼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나 동성혼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이나 지식이나 양심이나 또는 신앙이나 이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상대방들에게 그런 말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그 36조 2항을 찾을 수 있을까? 36조 2항. 네, 그거 좀 올려주세요. 1항만 올려주세요. 1항. 혼인과 가족, 우리 헌법이에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그랬죠?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그랬어요.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요, 여성과 여성 또는 남성과 남성이 혼인 생활을 허용하는 법은요, 저 36조 1항을 고치지 않고서는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저는 저 조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의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저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조항을 어떻게 바꾸려는 거면요, 개인의 존엄과 성의 평등, 양성에서 양자를 뺄라 그래요. 성의 평등을 기초로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 헌법의 양성의 평등,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 건국 때부터 유지되어 온 그런 조항인데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고, 이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동성혼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독일은요, 와이마르 때 저 조항이 있었는데 본 기본법 때에는 본인들이 의식을 했다고 보진 않지만 양성의 평등이란 말이 없습니다. 독일 헌법은. 와이마르에는 있었어요. 우리는 저걸 본땄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거주 이전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